한반도 안보 환경과 평화통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홍현익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홍현익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듀크대 개건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현익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와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제 강연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3시 50분까지니까 그러나 이제 전체 대강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반복되는 얘기는 좀 빨리 하고 새로운 얘기 같은 걸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어디 가면은 강연을 한 3시간 정도는 하니까 가능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전체 줄거리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옛날에 얘기했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자문위원이잖아요. 대통령 자문위원인데 뭐에 대해 자문하느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 목표로 국가 안보도 있고 경제 발전도 있고 하지만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은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나 또 이 북한과 우리 둘만 세상에 있으면 사실 지금 경제력이 우리가 50배가 넘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남한과 북한만 있다 그러면 통일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통일의 장애물이죠. 거기다가 국제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는 두 개의 체제인 남북한을 합쳐서 하나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민족의 염원이고 우리의 수건이지만 이 주변 강국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주변 강국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도.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다 희구하잖아요. 근데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이 주변 강국들이 보기에는 남한과 북한 그대로 있는 게 평화지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게 그게 무슨 평화냐. 엄청난 현상의 변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국가가 존재하고 국제정치가 존재한 이후에 국제정치를 다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변경시키는 이를테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한 개의 체제로 합쳐지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했어요? 힘이 약한 나라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그 나라가 처한 주변 강국들이 동의할 경우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19세기의 이태리 통일이나 독일의 통일 이런 거.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비스마르크가 정말로 철혈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제력을 부강하게 하고 그 부강한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당시엔 핵도 없었으니까 자료식 군사력이 강하면 주변 나라들 정복해가지고 너 우리 통일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고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현상을 변경해서 통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보세요.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있는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부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센 나라들입니다.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에 가서 청와대에서는 G8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깨에 힘 좀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조금 좀 우리의 처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 우리가 아프리카 한 중간에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우리보다 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한테 다 눈치를 보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눈치 보듯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한중간에 있으면 주변의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이 없어요. 미국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최소 13배 앞섰고 핵무기 5,000개, 10,000개 갖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하고 있고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IMF, IBRD를 가지고 국제 경제를 주물락주물락하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군사 기지를 설치해서 미군을 배치해서 여차하면 기동 타격대식으로 말썽 부리는 나라나 그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고 그나마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우리하고 친하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 멋대로 미국이 우리 동맹이라고 우리가 멋대로 그냥 통일하겠다 그랬을 때 미국이 무조건 지지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통일 한국이 친미 정권일 때 지지하지. 통일이 되는데 반미 정권이 들어와요? 미국이 왜 좋아하겠어? 안 돼. 막죠. 통일이 됐는데 핵을 가진다? 안 돼. 여러분 중에 혹시나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데 어영부영해가지고 북한 망하면은 통일해가지고 통일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통일 자체를 못하도록 이 주변 사강국이 다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자체를 못해요.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하고 꽁도 잡고 알도 먹고 이런 식의 통일이라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 됐을 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일이 엄청난 비용을 우리에게 부과할 수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나마 최소의 비용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통일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년에 130조 원씩 30년 13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크지만 우리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80조 원씩 들어요. 그게 80조 원이라는 게 우리 1년 예산의 최소 5분의 1을 1원도 안 쓰고 북한 지역에 30년을 매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게 그냥 통일되면 그냥 좋겠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우리의 각오는 북한 주민들 먹을 거 하나도 없는 북한 주민들 우리가 먹여 살린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럼 통일하지 말자. 돈 많이 드는데 왜 통일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그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북한 지역에 지하에 묻혀 있는 돈만 지하 자원만 해도 6천조 원이 넘어요. 7천조 원 가량 돼요. 히토리도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통일 비용이 총 얼마냐면 2,500조 원. 북한이 급변 사태로 그냥 바로 무너져도 2,500조 원이니까 그거 2배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자원은 캐야 우리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2세, 3세들은 지금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통일이 되면 2, 3세는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가혹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연말 정산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세수를 드린다고 계산법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해에 세금으로 100만 원을 더 냈어요. 돈을 더 뜯어내려고 이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바꿨으니까 100만 원을 저한테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100만 원 더 냈는데 그리고 투덜투덜했죠. 뭐하러 이렇게 계산 방법을 바꿔가지고 내 돈을 100만 원을 뜯어가. 얼마나 제가 싫었겠습니까? 100만 원, 돈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늘었나? 8천억인가 늘었어요. 8천억.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통일 비용 1년에 얼마씩이에요? 80조 원. 100배. 저 같으면 100번을 정부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게 무슨 대박입니까? 대박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하 자원만 해도 6천조, 7천조인데 북한 정권이 개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우리 민족 자산이 되고 유라시아대 쭉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시베리아 가스관을 건설해서 여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철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섬나라보다도 훨씬 못한 지정학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차라리 바다라면 배를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지역은 기차도 못 가고 배도 못 가고 그냥 완전히 철벽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니 다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고 또 하나 좋은 게 뭐죠? 남북 간에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돼 가지고 제 아들이 오늘 제대하는 날이에요. 가면은 우리 애하고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거 이제 사주러 가는데 아마 통일이 되면 병역 의무도 조금 더 줄어들고 부담도 좀 줄겠죠. 또 일본의 아베, 스가 우리한테 지금 우습게 보고 우리를 그냥 계속 까니 보고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해서 세계 경제력 10위 안에 들었지만 일본은 2, 3등이란 말이죠. 3등이죠, 3등. 3등인데 그럼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가 몇 배냐? GDP 개념으로 보면 3배, 3.5배쯤 됩니다. 1965년에 한일 간의 박정희 대통령 수교했잖아요. 그때는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가 몇 배나 된 줄 아세요? 30배, 30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경제 보듯이 그 당시에 우리를 봤던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팔짱 딱 끼고 너네 뭐 돈 필요해서 뭐 우리랑 수교하자며 미국이 하라 그래서 나 그냥 하는 거야. 그래 너 와서 그냥 과거 일을 묻지 않고 하면은 그래 사이좋게 지낸다 그러고 너 경제 개발하는 것도 조금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굴하지만 1965년에 한일 수교하고 약간의 지원도 받고 미국이 도와주고 해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또 월남전에 가서 우리 병사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서 그 당시에는 30배였는데 지금 3점 몇 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그렇게 돼요. 그러면 1인당 소득은 1.4배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따라온 거예요. 1인당 사는 삶의 복지 수준은 거의 일본하고 삐까삐까해요. 지금. 그러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지금 과거에 쌓아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일본이 지금 아직 떵떵거리는데 이 추세로 30년만 가면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일본은 왜 걔네들을 바보 같아서 그렇게 몰락했을까? 그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철석같이 한미동맹을 믿고 있고 아까도 화면 보니까 미국이 아주 굉장히 대화를 열심히 해가지고선 하는데 북한은 대화에 안 나오고 뭐 그렇다. 이제 그런 어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저께도 방송에 나가고 그저께도 나갔는데 저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방송 가서. 성김이 이게 한국인의 얼굴을 한 미국인인데 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북미 간의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대화하는 척만 하고 간 것이지 미국이 그냥 있기 뭐하니까 한국 한번 들려서 뭐 일하는 척 하려고 왔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의 얘기밖에 안 했지 지금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게 없단 말이죠.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근데 뭐 좀 약간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 성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럼 저놈이 혹시 저 반미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한 말씀 드리는데 김정은은 벌써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한 방 당하고 나서 김정은은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그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휘둘렀지만 4년 뒤에 선거에 지니까 지금 어디 시골에 가서 지금 저 은신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어때요? 지금 40 조금 넘었나요? 40 조금 넘었죠. 근데 김정은은 자기는 90세, 100세까지 통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존이에요, 지존. 체면을 손상될 수 되는 게 불가능한 사람. 근데 하노이에 가지고 완전 꼴망신을 당했죠. 그것도 자기가 개선 장군인 양 중국 대륙을 기차로 횡단해서 3일이나 걸려가지고 하노이 가가지고 이 점잔 빼고 딱 가서 뭐 서명할 거 합의문 가져와 서명할게 이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어봐. 너 뭐 영변 핵시설 뭐 포기한다고? 그래 뭐 제재를 뭐 몇 개 해줘야죠. 뒤에서부터 5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한 게 11개입니다. 11개인데 김정은은 소박하게 최근 거부터 5개만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막 2분의 1도 해제를 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 전체의 80%예요. 최소 80%. 그러니까 김정은은 내가 통 크게 미치는 장사인데 내 핵에 80%를 줄 테니까 제재 10분의 4만 해제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 보면 뒤에서 5개는 제재의 80% 이상. 왜냐하면 뒤에 엄청난 가혹한 제재를 뒤에 많이 했기 때문에 5개를 해제해주면 거의 다 해제.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기자회견 때 그랬잖아요. 그거 뭐 영변의 핵시설 말고 다른 데도 핵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거 없애고 제재를 사실상 다 없애달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걸 동의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약 올리려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돌아갈 때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전용기를 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가라. 나 비행기 하나 새로 오라 그래서 난 그거 타고 갈게. 너 평양에 바래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꼴망신을 당하고 나서 김정은의 입장은 뭐냐? 3일 동안을 얼마나 절치부심을 하고 평양에 돌아왔겠습니까? 이 일사천리로 그냥 돌아갔죠. 김영철이 그 협상을 했는데 김영철은 그 김정은 방 밖에 기차 밖에 방 밖에서 무릎 꿇고 내내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그래서 가고 나서 했는데 정말로 북한 정권이라는 정권이 이게 얄궂은 정권인 게 가가지고서는 김정은이 한 일이 뭐예요? 트럼프를 욕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욕한 게 아니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못해서 망쳤다 이런 거예요. 이게 못된 놈이죠 사실은. 못된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희대의 독재자고 고모부를 살해하고 뭐 또 제가 북한 정권이 사실상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 거는 그런 이유 인권의 문제가 크지만 그거보다도 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남북한의 경제력이라는 게 1970년에 같았습니다. 해방 1945년 8.15 해방 때 남북한의 경제력을 보면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북한은 전력도 많고 수풍발전소도 있고 전기도 많고 일제가 북한 지역이 여러분들 그 과거에 청나라에서 문물이 들어올 때 어디로 일본에서 문물이 안 왔잖아요. 조선시대의 문물은 청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평양을 거쳐서 한성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길목이 다 발전했겠죠. 서울 이남, 한성 이남은 발전은 무슨 발전해? 일제가 와가지고 농사나 짓고 식량이나 가져갔지 공업을 남한에서는 안 일으켰어요. 북한 지역에 공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업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 북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우리보다 더 낫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 북한군이 훨씬 세일 수밖에. 더구나 우리는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뭐 제주 4.3 항쟁에 뭐 온갖 일들이 많았잖아요. 막 좌우 대립에. 근데 북한은 딱 독재자가 딱 들어서가 그냥 야, 내 말 들어. 그래서 딱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러던 차에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그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련이 공산국이죠. 아시아의 대륙, 요 동아시아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 또 공산화가 됐죠. 북한도 공산국이죠. 남한하고 일본만 남았는데 밀고 내려오면 이거는 순식간에 다 적화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김일성이 내려온 겁니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재밌긴 한데 역사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얄궂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요번에 그 타임지 표지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지금 약간 뭐 그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또 하셨죠.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 보수에서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 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라는 게 워낙 소중하니까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로 마지막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지난 다음에 어디 가요? 백악관을 트럼프한테 이거 하노이에서 사실상 이거 종전선언도 하고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그리고 제재도 뭐 5개나 해제달라고 했지만 한 2-3개 해제해주고 그 대신에 영변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도쿄의 그 G7 정상, G7인가요? G20? G7인가요? 도쿄에서 회의하러 왔잖아요. 회의하러 오셨니 그때 잠시 들려서 김정은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가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뭐 이벤트성으로 좋잖아. 나 선거하는데 김정은 만나면 그래도 한번 더 사진 한번 찍고 하지. 그래가지고 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올 8월 달에 나 한미연합훈련 안 할게. 뭐 온갖 약속을 다 해. 말로 구두로 다 했는데 한미연합훈련 하잖아요. 트럼프란 사람은 꿩고기를 매일 먹는지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참, 안 잊어버리는 거 있죠. 북한이 독재국이고 뭐 인권 탄압하고 중국을 제재하고 이런 건 안 잊어버리죠. 그러나 자기가 뭐 선물 주고 그런 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하니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친서를 보내서 굉장히 저는 각하가 신뢰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지가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이게 웬 한미연합훈련이 뭡니까? 입 딱 짚고 그냥 가만. 이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돼가지고 뭔가 좀 달라졌겠거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김이 와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제재는 계속된다. 대화가 되기 전에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미 간의 워킹그룹, 이 북미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다 약속 까먹고 뭐 딴정 피니까 북미 간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럼 남북 간에라도 약속한 거라도 지키겠다 하는데 사사건건 그걸 막은 게 뭐냐? 한미 워킹그룹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 요번에 터미네이트라 그래서 종료시킨다라고 했는데 성김이 뭐라 그랬어요? 그 터미네이트가 아니라 리어저스트, 재조종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북미 간의 대화를 안 해도 너네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자력 진출을 국제사회에 같이 한다.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킨다.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생산하는데 그 병입하고 뭐 하는 거 서로 협력한다. 뭐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랑 관련된 거. 바이든이 들어와서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얼마나 티격태격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건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할 뻔했는데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서 결국은 얻어낸 게 뭐예요? 2018년 그 판문점 남북선언, 남북공동성명하고 그해 6월 12일 날 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존중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설득 안 했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는 그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 공동성명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워킹그룹 뭐 이거 뭐 어떻게 저쩌고 뭐 리어저스트해서 계속 제재는 계속되고 남북 간에 가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남북 간의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북미 대화 된다며. 그럴 판이에요 지금 또. 그러니 북한이 뭐 착한 집단이면은 대화에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북한이 착한 집단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오로지 정권 유지만 하려고 그러고 핵을 만들어서까지도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을 만들어서 정권을 지키겠다라고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권위적이다 못해서 좀 불량한 정권인데 그 불량한 정권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북미 간의 대화의 조건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트럼프나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보다 김정은이 얘기하는 건 이건 북한에서는 신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몇 번이나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라고는 일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속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는 트럼프하고 6.12 싱가포르 정상선언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자기가 한 게 뭐예요? 핵실험장 폭파시켜가지고 북락시켰잖아요. 붕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해요. 그런데 미국이 6개월 동안 해체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하니까 다시 복귀해라 했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약속한 거 지킨 거예요. 유해 송환했죠. 인질들 미국에 잡혀있는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냈잖아요. 폼페이오 따라서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자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쭉 하면서 미국이 해라. 그러면 난 좀 더 할게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미국은. 그럼 미국이 해야 될 게 뭐였죠? 한반도 평화협정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했어야 되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평화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인 선언이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도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와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평양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청와대로 가신 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가셔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령부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 전혀 그 지위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걸 다짐했다. 그래도 종전선언을 안 해,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한다고 했잖아요. 싱가포르 선언에. 이란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예요. 뭘 했죠, 미국이? 연락대표부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조차 한 번 안 했어요. 관계가 정상화되려면요, 대사가 되고 대사관이 수립되는데 대사관부터 수립되기가 어려우면 처음에는 연락대표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익대표부 설치하고 영사관 설치하고 대사관을 가야 되는데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연락대표부 설치하자는 제안조차도 안 했어요. 그럼 김정은은 자기는 뭐예요? 트럼프하고 약속하고 자기는 5가지를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약속한 걸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빌빌거리더니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됐건 미국하고 미국의 국가원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바이든이라도 종전선언을 하든지, 오늘 저 주제가 그잖아요. 종전선언의 분위기라도 만들자. 종전선언을 바이든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연락대표부라도 설치하겠다고 하든지 한미연합훈련을 8월 달에는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라도 들어보셨어요? 성김한테라든지 아니면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부통령이라든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나오겠어요, 대화에? 그래서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참 지금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뭐 나가줘야 돼요. 물론 북한도 참 안타깝죠. 이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 갔다 오셔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셔서 오스트리아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지원을 우리 제공할, 지원이라는 용어도 사용 안 했죠. 백신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공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백신의 판매권이나 뭐 처분권을 갖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김이 와서 하다못해 뭐 우리가 노바백스인가 그런 백신도 위탁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모더나라든지 그런 한국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근데 판매권은 없죠. 그거를 미국이 성김이 와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도 협력하겠다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얘기. 그리고 매일 얘기하는 게 북한의 인권 탄압하는 못된 나라. 그리고 성김이 돌아간 날 바이든은 미국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7월 23일 날 도쿄올림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가. 일본 국민들 60%는 반대인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또 IOC도 자기 이해관계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가고 이번에 G7 가가지고 스가가 전 정상들을 만나서 올림픽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뭐든지 협력하겠다 뭐 이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스가 뭐 착하게 굽신굽신한데 그래 해라. 선수들 중에 가고 싶은 애는 내가 보내줄게. 이 정도로 다 한 거예요.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난리가 날지는 모르죠. 어쨌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림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의 삽살개가 스가잖아요. 지금 바이든의 삽살개가. 가서 그 스가가 올림픽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미국에 뭐 하여튼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올림픽 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7월 23일 올림픽이 개시될 때까지 동북아에서 긴장 국면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더라도 그때까지는 덜 때릴 거예요. 좀 약하게. 그리고 8월 8일인가에 올림픽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또 뭐 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돼요.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일본 너머로 미사일이라도 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반도는 완전히 긴장으로 이제 확 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에요. 베이징.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장의 인권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는 안 갈 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죠. 미중 관계가 심각해지면 북중 관계는 좋아지고 남북 관계 될 수도 없고 북미 관계도 좋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굉장히 나쁜 위기 국면으로 내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가 우리한테 기회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이 국면에서 이게 풀릴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걱정인데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내년 되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한대요. 중국은 본래 5년씩 2번 다 집권하거든요. 후진타오도 그랬고 장쩌민도 그랬고 중국이 독재국가 공산당 독재지만 나름의 룰이 있어서 5년 하고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10년 하고 그 다음 후계자 양성해가지고 후계자 물려주는데 시진핑은 벌써 2년 전부터 나는 지금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박정희가 늘상 하던 얘기죠. 지금 국가 위난지태를 맞아서 월남이 저렇게 됐는데 삼성 개헌해야 되겠다. 주가가 지금 북한보다 우리가 군사력이 뒤떨어지고 월남이 적화될 마당인데 10월 이슈 내야 되겠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진핑도 미국한테 강하게 내치면서 할 수 없이 나는 민주주의자지만 내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2050년에 미국을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 같은 권위 있는 지도자가 중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3기로 가는 게 내년 가을이에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저 독재국가 어쩌고저쩌고 막 때리겠죠. 내년 또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의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여론조사해 보니까 제가 정말 놀란 게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데 요즘.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나? 그 스가나 아베를 보고도 시진핑이 그럴까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념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뭘로 삽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에 우리의 1년 총 생산하는 거에 몇 퍼센트를 수출하냐면요. 60%를 수출해요. 우리가 국내에서 소모하는 게 40%밖에 안 돼.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살아요. 다 아시잖아요. 석유도 안 나니까 석유를 외화가 있어야 석유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수출이 대한민국의 살 길인데 대한민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몇 프로냐? 30%. 중국 자체는 23%인가 그랬는데 홍콩에 또 7%래요. 근데 이익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최근에 그나마 좀 흑자가 좀 늘었더라고요. 약 200억 달러 흑자가 되는데 일본하고 교역은 어떻게 되죠? 일본하고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200억 달러 매년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부품을 사오니까. 그런데 중국 홍콩하고 해서 우리가 무역에서 흑자 보는 게 얼마냐? 최소 500억 달러. 500에서 650억 달러 사이. 만약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역이 끊어지면요. 우린 매년 500억 달러 이상 적자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냥 중국을 마냥 때리고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막 그래. 아니 뭐 그 이념 민주주의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나요? 그냥 저 안보하고 민주주의만 사나요?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은 경제로 사는데 중국하고의 우호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죠? 아직 그래도 시간 많이 남았네. 어떤 데 가면 1시간 강연할 때는 벌써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저 빨리빨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라면은 스가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를테면은 7월 달에 올림픽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거기 도쿄올림픽에 가실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나라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백신을 준다 그래도 대화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대화에 나오게 만들까? 요게 바로 국가전략. 국가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어떻게 김정은이 도발하지 않도록 만드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없을까? 이런 게 국가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시진핑한테 잘 얘기해서 김정은은 야, 나만이 저 한미연합훈련 수위를 좀 낮춘다니까 너 도발하지 마. 도발하면 내가 가을에 식량 주려고 그러는데 안 줄 거야. 이렇게만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김정은이 도발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게 국가전략인데요. 국가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그런 게 국가안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지키는 거예요.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침략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죠. 방어적인 개념.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수출하고 또 뭐 건설권을 따내고 부설권을 따내고 뭐 수출해서 수주를 따내고 선박 수주를 따내고 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경제도 사실 발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그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이게 1번, 2번 국가 목표예요. 세 번째 국가 목표는 대한민국만 가진 목표로 평화통일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반드시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남북 간에 전단을 살포해가지고 고사총을 쐈는데 우리 주민 2명이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몇 명 죽었다. 그 다음에 대포가 날아왔다. 그럼 우리 대포 몇 배로 쏴. 그래서 왔다 갔다 교전하다가 전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서 벌어질 게 뭐죠? 수도 서울에 여기 성남까지 장사정포로 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강연할 때는 장사정포 북한이 맘 놓고 쓰면 1시간에 10,000발이 날라온다 그랬어요. 1만 발. 대포가 1만 발이 날라오는데, 최근에 뭐 장사정포 하도 많이 개발해서 최근에 2만 발. 1시간에 2만 발. 날라오는데 다 날라오지 못하겠죠. 우리 원점 타격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도 첫 1시간에 한 3,000발, 4,000발을 날라오고, 두 번째 1시간에 또 2,000발. 그 다음에 1시간 1,000발. 그래서 한 6,000발은 날라오는데, 수도 서울에 인구가 하도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을까요? 많이 죽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당하더라도 우리가 물 좀 좋아요.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가 뛰어나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글 쓸 때 맨날 그래요. 우리가 전쟁을 억제해야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피치 못해 북한이 남침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의 통일의 기회로 삼는다는 각오로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전쟁이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쳐들어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 북한보다 훨씬 앞섰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병력 수는 걔네가 훨씬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저 개성이나 금강산 가보신 분들 보면 보초를 쓰는데, 저는 무슨 초등학생이 보초 쓰는데 걔네들 다 군인들인데 키가 뭐 여기도 안 돼요. 그냥 저게 군인이야? 그냥 불쌍해 보일 뿐이지
뭐 또 물론 특전사도 있고 걔네들 특공대 걔네들은 또 세겠죠.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못 먹어가지고 아동 때 너무나 영양 부족이어서 키가 안 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군, 이 지금 현대전에서 공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핵무기가 물론 뭐 그건 절대 무기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고, 공군이 중요한데 1990년 이후에 북한은 한 대의 전투기도 사거나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투기 없어요. 북한에서 최신형 전투기가 1987년이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없어. 근데 우리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매 정권마다 20대 이상씩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사와요. 그럼 공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국방백서 보면은 북한의 전투기가 우리보다 1.5배인가 2배로 나와요. 그럼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전투기 한 대 뜨면요, 북한 전투기 15대 이상 격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두 배 많으면 뭐예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거기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석유가 없잖아요. 조종사가 훈련하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 전투기예요. 그거를 하려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무슨 돈으로 조종사 훈련해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의회 청문회 태평양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에 조종사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조종을 할 수 있는 조종사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전투기는 많지만 제대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뜰 수 있는 기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슨 시범대회나 해가지고 몇 대 그냥 뜰 수 있는 비행기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런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탱크 저기 오는 거 우리는 저 오는구나. 야 저거 가격해. 그럼 누르면 그냥 없어지는데, 걔네들은 죽으면서 저 앞에 남조선 탱크가 있었네.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죽어야지. 왜 죽는 거야? 탱크 있으면 뭐해? 우리랑 교전하면 맞붙으면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알고 있는데 걔네는 죽으면서 겨우 아는 거예요. 저 앞에 저기 있었구나. 그럼 뭐 탱크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핵과 특공대, 미사일 이런 것들은 무섭죠. 장사정포 이런 것들, 이거를 우리가 뉴트럴라이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면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계 150위권대에 보잘것없는 제3세계 국가. 아무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북한한테 북한에 석유라도 나면은 석유 그 메이저들이 나가서 석유 좀 우리 채굴하게 좀 하자 그럴 텐데 석유도 아직은 발견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핵으로 사는 나라인데, 근데 미국은 자나깨나 한반도 동북아에 북한이 핵 개발로 문제가 많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냥 그러고 있어요. 나오겠어요 걔네가? 자기는 그게 생명이에요. 핵이 북한의 생명을 걸고 하는 회담을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너무 무성의. 그래서 그 평화통일이 된다는 거 얘기하다 말했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갈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휴전선에 도착하면 김정은은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공식적으로 하겠죠. 만약에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북한 땅으로 넘어오면 한 발짝만 뛰면 정말 같은 민족이라서 이건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울에 핵무기를 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때까지는 안 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제 공격으로 핵을 쏜다? 하루면 북한은 완전 다 콩가루가 되는데 자기 자살하려고 핵을 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우리가 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 국토를 수호한다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핵을 쏴라, 그래도 우린 통일하겠다라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핵무기로 북한에서 서울을 쏘면 우리가 하늘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막아요. 참, 사드니 뭐 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드가 그렇게 유용하면 서울에다 갖다 놓지 왜 성주에 갖다 놔요? 성주에서 북한에서 서울에 미사일 쏘면 성주의 사드는 서울까지 날라오지도 않아요. 날라오지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서울 근처에 갖다 놓지?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은 소용이 있죠. 높이 날라오는 건 맞추는데 사드로 맞출 수 있는 건 40km에서 150km.
고도가 40km에서 150km인데 북한에서 남한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미사일을 쏘면 40km보다 낮게 날아와요. 그럼 사거리, 그러니까 사정권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중국 견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죠.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갖다 놓으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자기 탄핵당하기 직전에 뭐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고 맨날 드라마 보다가 뭐 탄핵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권한대행할 때 그 사람 원래 뭐 친미주의자니까 미국께서 원하신다는데 갖다 놓으셔야죠. 그리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성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만 빨리 대통령이 됐으면 사드 배치는 없었을 겁니다. 저라도 절대로 배치하면 안 된다라고 와서 고래고래 청와대 앞에 가서 소리 지르지 안 된다 그러는데 박근혜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배치라는 거. 그런데 갖다 놓은 사드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는 못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주한미군 사령관 최근에 지명된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드를 업데이트하겠다. 참나 환장해. 그냥 있는 것도 지금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드라는 거는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면 저도 그거 좋지 플러스 알파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서울을 방어 못하죠. 오산도 못 지켜요. 오산까지도 날라올까 말까예요. 근데 하늘에 오산을 공격하는 건 못 맞히죠. 근데 부산은 맞출 수 있냐? 부산도 고각으로 발사해서 거기는 200km 넘게 성주를 지나서 수직으로 이렇게 고도의 각도로 쏘면 성주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네. 어디에 떨어질래나 저게? 부산에 떨어지네? 할 수 없지. 재수가 나쁘지. 그냥 그러고 말아야 돼요. 왜 150km까지밖에 못 맞히니까. 그럼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알아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을 쏘거나 중국에서 미국을 쏠 때 초기에 미사일의 궤적을 알려면 일본의 고성능 레이더 2개에다가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로 해서 좌표 X점, Y점, Z점 해가지고 처음에 초기 미사일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국가안보가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갖다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미동맹의 한계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못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놨다라고 해놔야 되는데 사드를 마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처럼 명분을 만들어 놨어요. 한국을 방어한다는데 가져가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 그래서 한국의 한한령을 아직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자기 때문에 한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보다 힘이 훨씬 세잖아요. 그럼 중국한테 한국이 내 동맹국인데 동맹이 아니더라도 내 정말 친한 친구인데 너 괴롭히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저 한한령 없애 라고 했을까요? 안 해.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니까 한한령 내리니까 파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천안문에 가가지고서는 푸틴하고 시진핑 옆에 서가지고 열병대 그 의장들을 사회라고 그랬는데 저 한국을 의심했는데 이제 꼼짝없이 한중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됐으니 얼마나 잘했냐. 사드 배치 누가 잘했어. 정말 군장 줄게. 정말 잘했다. 한중 관계 멀어진 걸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거를 다 알면서 지금 그 공부 많이 한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미국 선택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하지 않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극한 상황이 벌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미국 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미국이 세니까. 미국이 센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미국 편에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두들겨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잘해야죠. 그래서 이거 인조 때 병자호란 얘기가 있는데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광해군은 중국에 떠오르는 본래 우리가 4대를 했던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중시해서 새로 부흥하는 강대국 청나라를 멸시하고 해서
그 광해군은 두 나라를 다 같이 잘 지냈는데 광해군을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내쫓고 정권에 들어선 인조는 4대 교린, 4대주의의 유교 원리에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를 완전히 사갈시하고 청나라에 반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가 결국 정묘호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와가지고 삼전도에 가서 삼전도가 송파에 여기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청태종은 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러러봐야 되는데 그 밑에서 3번 절을 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가 꽝꽝꽝 해가지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그래서 9번을 해가지고 이마에 피가 났대. 그리고 자기 두 자식 인질로 딸려보내고 수많은 궁녀와 한국 여성들 다 종으로 다 딸려보내고 그 치욕을 당해야 돼. 잘못하다가 이게 명분에 치우쳐가지고 한미동맹 우리 뭐 혈맹이다 미국 편이지 당연히. 그렇다가 지금은 그런 꼴은 아니지만 경제가 아마 몰락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아마 한국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경제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인연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만 저는 뭐 경제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되려면 북핵 문제 해결 돼야죠. 중국의 도움 없이 풀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이 그냥 통 크게 그냥 확확 정말 너 원하는 게 뭐야? 경제 원조 해줄게. 그 다음에 안전보장? 야 6개국이 안전보장 해줄게. 그 다음에 또 뭐 원하는 거 또 뭐 있어? 들어줄게 핵 내려놔.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움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는 데는 반드시 6.25의 참전국이었던 중국과 미국, 북한, 남한 4자 간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반드시 필요해. 우리 통일될 때 중국이 절대로 통일 못해요. 우리.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독일이 통일됐는데 35만 명의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중국군은 없죠. 그러나 6.25 때 도와줬기 때문에 또 동맹국이고. 근데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서 콜이 한 4번을 1년 사이에 만나가지고 10억 달러 이상씩 계속 퍼져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독일이 통일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으킬지 모르니까 통일 독일은 반드시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걸 확인받으면 통일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전 유럽 국가와 미국의 컨센서스였어요. 그래서 콜한테 그걸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콜이 야 동독에 35만 명의 소련군이 있는데 통일하지 말라는 얘기네 했지만 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골바초프를 계속 만나서 경제가 어려운 골바초프한테 1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계속 주면서 그렇게 주니까 골바초프는 너무나 고마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통일 독일의 안보는 독일 국민이 알아서 하세요. 그 한마디가 딱 떨어지자마자 그게 1990년 7월 16일인데 그로부터 8월 16일, 9월 16일 2달 반 뒤에 그냥 통일돼요. 서방 국가들은요 독일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했던 거예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면 절대로 통일 안 돼. 이거 못하게 한 거죠. 못하게 했는데 그걸 풀어준 게 골바초프예요. 여러분들 독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독일 통일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냐? 10명 중에 9명이 골바초프를.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대입하면 뭐죠? 미국이 우리가 한국 위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는데 미국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일본 되게 싫어하겠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걔네가. 야, 그거 중립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중 반러 국가가 되면 절대로 안 돼. 이를테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주한미군을 배치한다? 야, 절대로 안 돼. 3차 대전이야. 절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섣부르게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100점 만점에 한 20점, 10점 수준의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생각이 단순한 것 같아요. 50점 이상을 맞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10점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 택하면 되지 우리 동맹인데 뭐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 뒤에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그래서 그 평화통일, 그래서 핵으로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갈 때 핵으로 쏘기 때문에 전쟁을 가지고는 통일을 못하는 거예요. 통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밖에.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통일이 안 돼요. 안 되고 너무나 통일해도 한 1000만 명이 죽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일이. 그래서 서울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한 5년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데 그 통일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평화를 지키다 보면 통일로 가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여건을 보면서 일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본하고도 독도 가지고 만약 한일 간에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거의 삐까삐까 하겠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의 국방비가 일본의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국방 넘어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대신 쏴주는 나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면 뭐라 그러죠? 인공위성 기술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미사일 실험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남의 나라 인공위성을 대신 쏴줘요.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일본은 미국한테 종처럼 굴어가지고 일본의 핵무기를 수백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미국하고 담싸고 핵무기 만든다. 6개월 내에 한 100개 이상은 최소한 만들어요. 100개 이상. 6개월이면 북한을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있지, 핵 만들 수 있는 물질도 갖고 있지, 기술도 있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핵보유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구축함이나 이지스함 가지고 싸우는데 이지스함이 우리 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더 많이 써도 우린 군 병력이 일본의 2배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병력의 월급 주냐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사실상 우리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중국은 중국하고 미국은요, 남북한 영토 합친 거의 40배. 거기다가 인구가 30배. 거기다 안보리 상위 미사국에다 장거리 미사일, 미사일이 1000개 이상 갖고 있다고 그러고, 핵무기도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중국이 노회에서 하면은,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그럼 도대체 뭐가 관련 있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다. 급변사태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미 간에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해서 계획도 세웠다는데 그것부터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미국은 영변에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장악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나 중국군은 2시간이면 영변을 점령해요. 2시간. 압록강 넘어와서 2시간 영변을 점령해요. 그럼 중국이 영변에 왜 들어오냐? 명분이 있어요. 미국이 영변을 왜 들어가죠? 대량 살상무기 관리하러 들어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뉴스 잘 들어보시면요, 신장 위구르 이런 애들 거기 회교도들이에요. 테러, 역에다가 폭탄 장치해서 수백 명이 죽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중국에도 테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의 위구르족들이 영변에 가서 핵무기를 탈취하려고 한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그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2시간이면 거길 장악해. 거기다가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여러분들 한 나라 한사군이 설치됐어요. 낭랑, 진번, 임든, 현도, 예? 호동왕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군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점령하고 고구려를 점령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통일됐습니까? 아니잖아요. 676년에 7년 동안이나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지금의 예를 든다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미국이 거기 내가 고생 많았으니까 저 한경 남북도는 미국 내가 차지할게, 그런 거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점령하고 나서 당나라가 너네는 그럼 백제 가져, 나는 고구려 가질게,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에 당나라가. 그 신라 입장에선 너넨 날 도와준 거고 내가 싸운 건데 고구려는 내 땅이야 라고 해봤자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는 그냥 전쟁이에요. 7년을 전쟁했지. 7년을 당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이 7년을 전쟁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역사에 다 대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통일신라의 영토가 어디에? 평양에서부터 원산까지잖아요. 그 이북은 뭐예요? 지금 중국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란, 말갈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선비족 그런 애들이 살았잖아요 거기. 근데 걔네들을 중국이 다 자기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라가 삼국통일한 676년부터 세종대왕이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지금의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는 북한 영토가 확정된 1430 몇 년까지 거의 700년 가량을 범중국계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중국 애들은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북한의 급변사태나 과거에 우리 땅을 찾자. 그래서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중국이 차지하겠다. 적어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중국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죽죠. 3차 대전을 와서 우리만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이 뭐죠? 북한이 급변사태가 나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뺏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미국 국방성에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에 북한의 장래해가지고 북한을 5개의 땅으로 나눠가지고 원산 앞바다는 일본 땅, 함경북도는 러시아 땅, 평안남북도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북도는 중국 땅. 그리고 우리는 겨우 황해도만 우리 주고 그 정도로 해서 5개로 나눠 갖는 그림이 뻐젓하게 미 국방성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에 검색어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한번 그 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냥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란 거죠. 아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도 북한 땅을 다 우리가 손아귀에 넣는 통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정교하고 지혜로운 대북 정책을 하고 주변국들도 통일을 찬성하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는 뭐냐? 통일이 될 때까지도 지금 분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국방비 많이 들고 뭐 서로 외교 전쟁하고 뭐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잖아요. 유라시아 대학도 못 가고 가스관도 건설 못 하고 이런 게 다 분담 비용이에요. 그 분담 비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북한 간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좋다. 우리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를 남북한 관계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 미래 북한 땅을 다 통일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북한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제가 1시간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맨날 서훈 실장만 만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질문도 많이 하실 거죠? 질문도 하실 거죠. 근데 지금 얘기 안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그러나 이렇게 드문드문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하고 약속한 게 1번 새로운 북미 관계, 2번 한반도 평화체제고, 3번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리고, 4번 유해 송환. 근데 4번은 지켰고 3번은 김정은이 몇 개 했는데 1, 2번을 정작 미국이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여기 5번에 있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를 하겠다.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명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딴 말한 거죠.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합의하러 갔다가 합의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갔더니 미국에서 박수를 받았어요.
미국의 보수고 진보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잘했다. 언론도 잘했다. 합의 안 하고 잘했다 그런 게 참 드문 일이잖아요. 합의 안 하고 잘 돌아왔다. 낸시 펠로시도 환영했어요. 낸시 펠로시는 적장인데도. 낸시 펠로시. 바이든도 합의 안 하기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트럼프는 합의 안 하고 정치적으로 득세를 했는데 김정은은 죽을 지경. 이게 내 체면이 선당돼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나 그 생각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기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 신인데 신이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갔으니까 지금 아주 이를 앙다물고 간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번에 바이든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판문점이라고 잘못 썼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지키겠다. 바이든이 지키겠다. 이게 우리가 설득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간여 협력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한다. 근데 인도적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백신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은 백신이 지금 남아 돌아요. 미국에서는 백신 맞으면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 하도 안 맞으니까. 30%는 정말 비로도 안 맞아요. 비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맞았어요. 한 번 이상은. 남아 돌아. 근데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싸움질한다고 이 정부는 백신 확보 안 하고 뭐 했냐. 그래서 제가 한미 정상회담 지나고 나면 미국은 백신이 남을 텐데 그 다음에 미국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으려면 한국 사갈래? 그럴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싸움질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이 그야말로 인류 사회를 해서 백신 지원 안 하겠다. G7에 가서도 잘난 척게나 했잖아요. 바이든이 뭐 2억 회분을 내놓겠다더니 뭐 했잖아요. 그럼 그 일부에 북한 인구가 얼마나 돼요? 북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2,400만. 2,400만이면요. 상하이하고 상하이 주변 마을 합치면 2,400만이에요. 중국의 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성이 1억이 넘는 성이 많아요. 참 정말. 여러분들 중국에 어디 뭐 산동 성장이 왔다. 우습게 보이죠? 1억이 넘어 인구가. 1억이 넘어. 우리 인구의 2배 성장이 다스리는 인구가.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북한의 성김이나 아니면 블링컨이 북한도 북한의 정권이 지금 잘못됐지 주민들은 우리가 구제하려고 하는 대상인데 백신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할까? 한미의 대북 정권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하는데 완전이란 말이 이게 따옴표를 해야 되는 게 완전히 일치한다면 뭐예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어도 가는 길이나 생각하는 건 다 다른데 완전히 일치된다를 그 왜 그럴까요? 완전히 일치한다면 한국의 생각에 미국이 맞춰줄까요? 미국의 생각에 한국이 맞힐까요? 미국에 맞추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것들 그냥 흘려보잖아요. 근데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뭐냐? 내 말 들어. 미국이 그러고 간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싫다는 거죠. 블링컨하고 미국 국방장관 와서도 한미 간에 완전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뭐 이게 결국은 내 말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그럼 이제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가 왜 안 풀리나? 과거에 북핵 문제가 이제 풀린 상황을 몇 가지 설명해.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1991년에 이제 해체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슬라브 민족인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가 2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졸지에 그냥 신생 독립국인데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 3위 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관리도 못하는데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런 테러 세력들이 가가지고 한 개에 100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알카에다가 핵무기를 가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미국의 훌륭한 상원의원들이 루가 의원하고 넌 위원하고 두 사람이 법안을 내가지고 뭘 했냐?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전체를 러시아로 옮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미국은 그 비용을 옮기는 비용 다 철거하는 비용 다 미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렇게 착한 일도 해요. 돈을 다 대고 왜냐하면 자기 국익이니까 왜냐하면 테러 세력과 같은 데 가면 자기가 손해니까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핵 과학자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돈을 다 대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 200여 개를 러시아로 다 옮기고 비핵화가 됐죠. 그리고 나토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러시아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주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그걸 북한에 대입하면 미국이 돈을 대가지고 북한에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내고 그 비용은 미국하고 한국이 좀 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찰 검증하고 끝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북한에 경제 지원해주고 뭐 철도 놔주고 뭐 가스관 넣고 뭐 협력하고 뭐 우리 기업들 들어가서 사업하고 경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게 모범 사례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내란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편입시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여러 다민족들이 있었는데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85%가 살아요. 85%가 러시아 살아요. 1965년 이전에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85%가 사니까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흐르시초프가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야, 어차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나 러시아 공화국이나 다 같은 나라에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사이인데 그게 충청남도에 경기도 땅이 있으니까 그냥 충청남도 관할로 그냥 옮기자.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가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었다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행정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독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라고 우크라이나 생각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과거에 이거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 땅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런데 내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크림반도에 주민 투표를 했더니 90% 이상의 찬성으로 러시아에 편입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편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그 의견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러시아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러시아도 약속을 어겼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는데 미국이 못 막아줬잖아요. 미국도 약속을 못 지켰죠. 러시아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죠.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자기만 핵을 포기하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도 미국하고 약속을 했더니 미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럼 뭐하러 약속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리비아는 가다피 아들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대학원에 다녔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중재를 서가지고 007 있는 제임스 본드 있는 그 영국의 MI6하고 그 리비아 정보부하고 CIA하고 3자가 1년 이상 협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다. 2003년 12월에 가다피가 직접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미국은 아쉽게도 다 와서 사찰하고 뭐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핵무기는 하나도 없고요. 핵무기 만드는 시설도 없고 미사일 쪼가리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 가져가 놓고 수교는 3년이나 뒤에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무역 제재는 풀어줬지만 그래서 경제는 좀 낮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다피 치하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나토의 개입하에 가다피 사살당했죠. 가다피 사망. 김정은이 볼 때는 병신 서방하고 타협하더니 결국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군. 하겠어요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란이 제일 정말 더러운 케이스죠. 이란이 북한하고 제일 비슷한데요. 이란이 핵 개발했지만 이란은 북한보다 훨씬 핵무기 개발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사실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15개 주머니에 넣고 있고 이란은 개발하려면 아직도 한 5년, 1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런 단계인데 이란이 중요한 나라니까 오바마가 북한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을 텐데 북한하고는 대화 한 번 안 하고 이란하고 그때 타협을 하는데 주도한 게 누구예요?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는 시민운동가였어요. 국제정치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신은 국회 외무위원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바이든이 한 게 뭐예요?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하면서 핵 합의 해결했잖아요. 북한만 안 한 거예요. 북한은 거꾸로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대화 한 번 안 하고 8년을 그냥 마친 거예요. 근데 이란하고는 했잖아요. 해가지고 거기도 외무차관을 보내가지고 한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해서 1년 이상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란이 어떻게 했냐? 너네가 이란이 끝까지 주장한 게 우리는 핵의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권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농축도 전농축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그 플루토늄 생산은 안 하는 그렇게 하고 핵 활동은 중지한다라고 해놓고 제재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있어 보니까 오바마가 트럼프 생각으로는 오바마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폭시시킨 게 아니라 10년 동안 중단만 한 거예요. 그러나 전홍축을 하려면 하고 원자력 연구나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 10년 지나면 다시 또 가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재는 다 풀어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깨버렸어요. 조약을. 약속을. 근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양자간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5개국에다가 독일까지 가담해서 6대1로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깬다 그러니까 이란은 물론 길길이 날뛰었고 나머지 서방의 5개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 이구동성으로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트럼프 당신은 핵 합의를 깹니까? 그래도 미국은 난 알 바 아니야. 난 오바마 한 거 다 싫어. 난 그냥 깰 거야. 그리고 깨버렸어요. 과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가 싫어하는데 깨버린 거예요. 합의를. 그러니까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유럽 국가들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는 계속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만 빼고 우리는 지키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란하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하겠다. 야, 이런 정말 강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게 미국이에요. 물론 트럼프의 미국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다. 내가 김정은이다. 그런 미국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대통령만 바뀌면 헌신짝처럼 조약한 거 다 나 안 지켜. 아니 전임 대통령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하겠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럼 같은 거 쓸 때 뭐라고 쓰냐? 미국에 달려 있다.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인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경제력이 몇 배 차인지 아세요? 600분의 1, 600대 1. 남한하고 북한하고 53대 1이고요. 한국하고 미국이 13대 1이에요. 지금 13 곱하기 53 해보세요. 650쯤 나오죠. 650. 북한이란 존재는 미국의 경제력의 6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북핵 문제로 굉장히 안보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테니까 좀 나와줄래? 그럼 나오겠어요, 북한이? 그건 자기 생명인데. 그리고 설사 나와서 합의를 본들, 이란하고 핵 합의를 지금 바이든은 자기 때는 지킬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면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거니까 난 안 지킨다. 그거 믿고 김정은은 앞으로 50년을 통치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무 회의론에 빠지면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 워킹그룹 같은 거 이게 워킹그룹은요 참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제안해서 워킹그룹 만들자 그런 거예요. 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게 국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무부도 하고 재무부도 해. 그러면 우리가 남북 간에 사업을 하면서 철도가 부족한데 철도가 간다. 그러면 국무부 가서 설득하고 또 상무부 가서 설득하고 재무부 가서 설득하고 해도 되겠죠. 세월이 다 가요. 1년 세월이 다 가요. 그래서 그러면 창구 단일화해서 다 한꺼번에 와라.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해서 한 번에 얘기하자. 그래서 좀 땡긴 측면도 있는데 조금 하다가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남북 경협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였는데 남북 경협을 차단하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 터미네이트 한다니까 터미네이트가 아니라 리어저스트라라고 성김이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우에는요, 1969년에 이제 브란트가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소련을 방문해가지고 저를 화해하고, 폴란드 방문해서 유태인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폴란드 영토를 전혀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국이 독일의 땅을 뺏어가지고 폴란드의 일부를 줬거든요. 그럼 독일이 강해지면 그 땅 다시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독일이 다시 통일되면 아휴, 내 땅으로 뺏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1970년에 벌써 브란트가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 묘지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폴란드 영토를 존중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브란트가 이제 물러났는데, 물러난 이후에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첫 번째 교훈, 그리고 우리는 1970년에 그 해가지고 브란트가 동서독 간에 유엔에 같이 가입하고 기본조약을 맺어가지고 한마디로 남북한 기본 합의서 1991년에 체결됐잖아요. 그거를 국회에 비준 맞고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동서독은.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 했잖아요. 거기 내용 좋은 거 엄청 많아요. 그냥 갖다 놓고 아마 민주평통에서 한번 논의해보라 그러고 말았어요. 국회에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문화돼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거예요. 정권 바뀌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합의 본 걸 20년 동안 줄기차게 지켰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브란트가 소위 퍼주기식으로 동독한테 계속 잘했는데, 그 다음에 슈미트 총리, 콜 총리 그대로 브란트가 하던 정책을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봤더니 통일됐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죠? 거기서부터 얘기해요. 노태우가 북방정책에서 남북간에 선의의 경쟁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다 김영삼이 들어가지고 무슨 개소리야, 저 핵 개발하는데 야 다 끊어, 다 스톱, 대북 강경책 했잖아요. 그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무슨 소리야, 화해협력 켜야지. 그래가지고 화해협력에서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게 맞습니다, 계속해야죠. 그래서 평화 번영 정책을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딱 들어서 야 전부 쓰레기통. 그러니까 북한이 저놈의 남조선 저놈의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네. 안 그랬겠어요? 정권만 바뀌면 정책이 휙휙 바뀌니까. 박근혜도 강경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시 화해협력 하려니까 나 과거에 봤지. 너 존경하는, 너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은 참 훌륭하게 잘했지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와가지고 휙 바뀌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1990년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우리는 31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이고, 독일은 20년 만에 그냥 깨보니까 통일이 됐다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에 가서 뭐 선언하고 뭐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도대체 독일의 통일에서 뭘 배웠는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배우자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했으면 지금 통일 문 앞에 우리 와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완전히 역행해서 원위치로 가버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담 비용 최소화라는 게요, 독일의 그 브란트 이후에 여야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합의했느냐? 우리 통일하지 말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가능한 통일이란 얘기는 많이 쓰지 말자. 왜? 통일이라 그러면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비슷할 때는 통일한다 그러면 1대1로 할 수 있지만, 합의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53대1이에요. 53대1인데 통일한다 그러면 뭐예요? 북한은 그냥 우리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통일한다 그러면 먹히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통일을 너무 외치면 걔네들은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요. 조용히 도망가요. 그냥 안 만나고 욕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동서독 간에도 3대2, 경제 격차가 3대1이었기 때문에 서독의 정치인들은 통일하지 말고 우리가 지향할 바는 분담 비용 최소화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한 게 뭐냐? 퍼주기로 나간 거예요. 너네 나무 심어? 나무 비용은 내가 대줄게. 크리스마스 때 통행료 일시불로 뭐 2배로 줄게. 또 도로 깔아? 도로 내가 깔아줄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접촉하고 점선면에서 하고 베를린에서 방송해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서독처럼 돼야 되겠다. 그 흠모하는 마음이 쌓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용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동독에서 국회에서 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의회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우리는 서독 연방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라고 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독의 분데스타크에서 우리도 동독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럼 그냥 합친 거예요.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들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북한에 하여튼 무너지면 가장 가능성이 큰 거면 북한의 유엔 산하에 유엔 관할하에 북한의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에서 다수결로 북한의 장래를 정하는데 1번 북한은 그냥 체제만 다를 뿐 독립해서 또 다른 한국 제2의 한국이 된다. 2번 중국의 동북사성으로 편입된다. 3번 한국에 편입돼서 한국의 통일한국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북한 사람들의 다수가 제일 1번으로 지지하는 게 뭐냐? 독립한다가 1번. 어느 누구한테도 소속되고 우리는 정권이 다르지만 남한하고 합치지도 않고 중국에도 편입 안 되고 2번도 아니에요. 우리는 2번이 동북사성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 소수민족들을 많이 보호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는 안 당했구나 하는데 우리는 가장 낮은 퍼센트인데 왜 그러냐면 무시당할까 봐. 한국 사람들 무시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쌀 같은 거 북한에 남은 우리나라 쌀이 남아가지고 그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을 다 사주잖아요. 그런 거 다 먹습니까? 창고에 싸놔요. 창고비만 4천억 원인가 들어요. 1년에 창고비만 4천억 원. 그러면 빨리 그 창고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 좀 주자 그러면 그 북한에 주느니 차라리 그 동물 사료로 쓰자. 그런 얘기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남조선하고 합쳐지면 우린 다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는 마지막 순서가요. 지금 이번 정부 초기에 김현철 장관이 있었잖아요. 김현철 장관이 북한에 큰 맘 먹고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쌀 5만 톤 준다 그랬잖아요. 북한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민주국가니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명성 있게 발표를 해서 우리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주려고 하는데 5만 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몇 달을 막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도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데요. 중국은 발표가 없어요. 발표도 없고 50만 톤 줬다. 그러면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5만 톤. 그것도 국민들 눈치 보고 또 많은 사람들 반대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5만 톤을 준다는데 중국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기차로 50만 톤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정말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북한의 대외교역의 95%가 중국이에요. 우리가 하루빨리 남북 간에 교류 협력해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기업가들이 사업하고 북한하고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을 해서 북한이 남한에 의존하게 하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 변혁이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중국의 동북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위정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북한이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 한국의 어느 진영에서는 또 퍼주기 하려고 그런다. 정말로 나쁜 놈이다. 그 독재 정권에 퍼주기를 해가지고 또 뭐 핵무기 만들려고 그런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에 핵무기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보니까 2조 정도 들었나? 2조 들었는데 근데 그게 F-15 약 20대 가격. 근데 그 2조라고 하는 건요. 1년에 북한의 지금 1년의 무역 적자가 지금 한 20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그게 2조예요. 1년 무역 적자. 그럼 북한은 벌써 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매년 적자를 봐요. 10억 달러 적자인데 제재 받으니까 지금 20억 달러 적자인데 그 1년 적자면은 핵무기를 전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권마다 전투기 사오잖아요. F-35는 10억 달러가 넘어요. 12억 달러, 13억 달러. 그러면은 그거 15대 가격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김일성 정권으로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안보 하려고 무기 만든 거예요.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겠다고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상응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응하는 걸.
그게 자기의 정권의 보루에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주는 거는 그냥 나와봐, 대화 한번 해줄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될 게 체제안전보장. 체제안전보장은 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체제안전부는 국가 내부에서 정치를, 국가 제도를 잘 만들고 민주주의를 해야 체제안전보장이 되지, 외부에서 뭘 보장해 주냐? 그게 아니에요. 체제안전보장이 뭐냐?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탈북자들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탈북을 유도하는 행위,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선전선동하는 행위, 대북 전단살포하는 거, 또 뭐 이 국제사회 제재하는 거, 이런 게 다 북한의 체제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너네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 요인인 몰라도 외부 요인으로는 붕괴하지 않게끔 해준다는 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하는 건 호의적이잖아요. 호의적으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4개국 정도 모여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게끔 해준다. 물론 약발이 떨어졌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란 이런 거 사례 보면 약발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1, 2, 3, 5등이 모여가지고 제재안전 보장해줄게 하면 낫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나오면 대화는 해줄게. 이런 정도에 그치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한테도 할 얘기는 하고, 이게 대한민국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우린 남북 간에 교류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트라는 용단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다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해 놓은 걸 다 밀어버렸잖아요. 다 밀어버린 거를 지금 애들 조건에 기초한 뭐 전자권 전환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건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 핵을,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건 되지도 않는 조건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전자권 전환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 아니 어떻게 북핵 문제 해결도 안 하고 그런데 전자권 전환에 유리한 동북아 안보 환경이 조성이 됩니까? 전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 미국하고 일본 간에는 병렬형 작전지휘 체제, 일본군의 왕려장이 일본군을 지휘하고 주1 미국 사령관이 주1 미군을 지휘해서 각계 2개의 군이 그냥 협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연합체제를 빨리 깨야 됩니다. 연합체제를 빨리 깨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사성장군 사령관 한 명만 바뀌면 부사령관 미군, 지상군 사령관은 한국인, 지상군 부사령관은 미국인, 전부 작전이니 훈련이니 위기대응이니 전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군의 사고방식이 깡통이에요 지금. 군 장성 계시면 여기 얘기해 보세요. 그냥 초강대국 우리 지켜주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장성들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를 쓴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북한 하나를 상대를 못 해가지고. 왜? 정신자세가 걸러가지고. 정신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독립된 체제로 가야 돼요. 연합체제가 지금 이 나라를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냥 너무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대체로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을 하고, 네. 예, 질문하실 분은. 예, 강의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독일이 예. 저희 나라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저희 네.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 하고 독일하고 있지 인구라든가 땅이라든가 경제 규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 관계나 이런 거요? 예. 예, 제가 말씀. 아까 비용을 얘기하셨죠. 동서독은요, 인구가 통일할 때 1991년에 보니까 4대1, 거의 4대1, 3.8대 1. 인구가 3.8대 1을 많아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 3명 반이 동독 사람 1명만 마크하면 되는 거예요. 먹여 살리면. 우리는 인구가 2대 1이잖아요. 우린 2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훨씬 더 심각하죠? 경제력 1인당 소득 격차가 얼마냐? 3대 1 정도예요. 동소득은 3대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얼마야? GDP가 54대 1이니까 27배 차이 나요. 27배 차이 나는 사람을 우리는 둘이 먹여 살려야 되고, 서독 같은 경우는 3대 1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을 3명 반이 먹여 살리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독일보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급변 사태가 나서 통일이 되면 엄청나게 세금 내셔야 될 거예요. 예, 예. 독일하고 우리하고요? 저도 뭐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독일은 지금 경제력이 한 4등 정도 되고요. 우리는 10등인데 10등이지만 아마 2배 이상 될걸요? 독일이? 2배. 인구도 훨씬 많죠. 독일이 더 많고요. 8천. 예. 인구는 비슷하죠. 예. 일본이요? 일본의 문화는요, 제가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 일본 전문가 있으면 저 욕할 텐데,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도요토미 덕청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해가지고 막부가 1860년대까지 명치 유신할 때까지 군정 정권이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완전히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걔네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불만 있어? 칼 꺼내가지고 그냥 죽이고 아니면 결투해가지고 지면은 그냥 무릎 꿇든가 할보가든가 그거잖아요. 그 논리가 뭐예요? 힘센 자가 왕이에요. 약육강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지금 일본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종으로 거의 종 다루듯이 해가지고, 국민들은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피치자로서 그냥 관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들으니까 국민 단결이 오히려 잘 되고 이견이 별로 없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전제주의가 군국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제가 미국 고위 관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당신들은 말이야, 이 당신들 역사상 미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 일본한테 왜 이렇게 넘어가? 일본은 언제든지 강해지면 너네를 또 침략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이야. 근데 잘하는 거 비는 게 너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강한 자를 섬기는 것 뿐이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강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직 잘 보이고 계속 아부하고 2차 대전 끝나고 항복하는 조건이 딱 하나잖아요. 천황만 유지시켜주면 모든 걸 다 하겠다. 근데 그걸 거기서 잘못했대, 미국이. 천황을 없앴어요. 천황을 없애야 걔네들은 어떤 정신적 지주가 사라져서 민주국가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완전히 위계적인 서열 질서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일본에 보면은 아베니 뭐니 할아버지가 기시고 누구고 누구의 조카고 외손자고 다 걔네들이 다 상류층에서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결국은 핵 물질을 보유하는 걸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0.01g 개발했다. 0.01g을 대덕의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다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5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미국이. 0.01g. 근데 일본은 3,000톤인가 있어요. 북한이 플루토늄 얼마가 있지? 거긴 100kg. 그게 지금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한국하고 일본을 차별한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하고 피카피카 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오산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자기하고 정말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어린애 먹여 살려준다, 이런 멘탈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 어떤 우리 국력도 많이 낮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강자한테 간을 빼주고 핵 개발을 용인받은 거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위 된 게 최근 일이니까 국력이 약해서 그런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로 운이 좋은 게,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감히 나를 공격해?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너네 군대 갔지 마. 군대를 못 가게 해버렸죠. 평화헌법.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리 두 다리를 잘라버린 거. 잘라버렸는데 일본이 억수로 운이 좋은 게 뭡니까? 마오쩌둥한테 아마 절해야 될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장개석한테도 절을 해요. 장개석은 망해서 절을 해야 되고 마오쩌둥은 흥해서 절을 해야 되고. 중국 대륙을 공산 정권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소련, 중국, 북한, 이 한국하고 일본만인데 이거 잘못하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1949년에 NSC에서 그 회의를 해가지고 바꾼 게 뭐냐? 할 수 없이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데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일본이 생산기지가 돼가지고 일본이 그냥 팍 일어선 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피를 디디고 저렇게 번영을 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만 없었어도 저렇게까지 빨리 흥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됐죠. 그러나 미국 애들이 무서운 애들인 게 1985년 플라자 합의란 걸 해가지고 환율 문제를 해가지고 소위 양털깎기라 그래요. 양털깎기 한번 찾아보세요. 양털깎기를 해가지고 일본을 지금까지 35년 불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은 완전히 지금 꺾인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엔요. 일본 애들이 이 긴자에 땅 100평 팔아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산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파리에 가가지고서는 뭐 루이비통 가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옷 다 저 차에다 실어 이러고 다녔어요. 일본 애들이. 그랬는데 나라는 완전히 지금 몰아가는 거죠.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올림픽 하는 것도 지금 뭐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일본은 지금 국운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미국이 전 안타까워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또 뭐? 네, 네 마이크 갑니다. 네 뒤에 네. 예, 홍현희 박사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언제 들어도 일관성 있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정책 추진에 통일 정책과 관련 일관성 결여, 신뢰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 대화가 상당 부분 단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제처도 그렇고 법제연구원에서 한반도 평화 제도화라는 문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해가지고 남북 관련된 법률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데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메시아 같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화하는 데 대해서 현 정부가 1년 남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만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 이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크나큰 역사적 그런 어떤 그거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로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홍 박사님 그 견해를 지금 뭐 외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국민운동으로라도 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느 정파를 지지한다기보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한 간의 그 경제력이라는 게 사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섰다가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번을 잘해가지고 1970년에 남북한이 결국 경제력이 같아집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에 1990년이 되면 우리가 열 몇 배 앞서게 돼요. 1995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 홍수나고 뭐 그 가물고 그래가지고 홍수하고 가뭄이 같이 겹치니까 50만에서 100만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1994, 5년에 북한은 이렇게 팍 떨어지고 우리는 YS 때인데 그나마 경제가 이렇게 좀 낮았어요. 그래서 1997년, 8년 되면 20배 차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점점 벌어져가지고 50몇 배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동서독에서는 경제력 격차가 3배밖에 안 나는데도 퍼주기로 20년을 일관을 했는데도 그렇게 반발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력 격차가 5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조금만 도와주면 퍼주게 한다라고 그러고 그걸로 핵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그 북한에 지원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만 잘못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남북 관계 가지고는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이용한다는 게 뭐냐?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는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을 아니 국회 외무위원장이라든지 야당 뭐 주 고위 뭐 오선 의원이라든지 외교 안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을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남북 관계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동서독 간의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동독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1인당 보니까 한 3천만 원을 주고 사람들을 빼왔어요. 1인당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한 명 빼내려고 3천만 원을 북한에 줬다. 정권이 막 간당간당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념 대립이 심해요, 우리나라가. 그거 자체가 6.25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원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은 측에서도 정보를 공유해서 남북 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듣고 그걸 들으면요 국회의원들은 또 가가지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해요. 국가 기밀인데 그거 그냥 지도자들만 알고 국회의원들만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또 이름 날리려고 기자들을 해가지고선 막 브리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국정원장이 가서 그 국회 정보위원들 몇 모아놓고 브리핑하면 그 국정원장 떠나면 기자들 들어오라 그래도 그 정보위 여야 간사가 모여가지고 아 국정원장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장 비서입니까? 왜 기밀이나 국가 기밀이나 그런 거를 다 그렇게 걸리고 있어요. 제가 국정원장한테도 그거 국회의원들한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국민들도 알아야 될 거는 국정원이 차라리 국민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는 그 정말 정보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제하에 꼭 몇 가지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만나서도 당신들이 무슨 국정원의 뭐 직원이에요. 무슨 대변인이 그 기분 되게 나빠하죠. 자기는 자기 재선 되려고 그러면 그 카메라 앞에 한 번 더 서야 되니까. 이런 정도로 수준이 낮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는 이용하지 말고 하는 그런 여야가 합의하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차기에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되면은 뭐 그 가서 청와대 앞에 데모라도 하든지 뭐 글로 쓰든지 뭐 해야지.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문위원들이시니까 대통령께 잘 자문해 주셔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또 한 분 계셨거든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부회장 원복덕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어떤 선물 같은 거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 그 북한 국방위원장은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지금 대화와 대결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런 키워드 두 개를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함축된 메시지를 이제 내놓은 건지 이게 네. 앞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그 주세요. 부분을 말씀 안 드렸. 예. 그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낭패감을 가지고 이거 대화에 무조건 나가면은 미국 애들은 자꾸 속이고 뭔가 큰 기대를 불러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합의도 안 하고 합의를 해도 안 지키고 하니까 거꾸로 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북한에 가서 물어봐요. 미국 놈들을 누가 믿습니까? 전부 그럴 거예요. 그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한 애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사례를 들어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은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 이승만의 스승. 그 윌슨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파리에 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파리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베르사유를 맺고 왔어요. 맺고 왔는데 미국 상원에서 딱 부결시켜버려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평화조약의 가당국이 아니에요. 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그 다음에 1979년에 브레즈네프하고 카터하고 솔트2라고 해서 전략무기 제한조약 맺었어요.
미국의 상원 딱 부결시켜. 교토의정서 부결. 그다음에 국제 형사자복재판소 조약 미국은 부결. 그래서 미국은 다국적 뭐 국제연합군 뭐 이렇게 그 평화유지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평화유지군이 잘못하면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 재판을 받게끔 만드는 조약인데 우리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미군은 그런 데서 재판받지 못한다. 안 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다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차라리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걸 더 바래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조금 더 말을 잘 듣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은 좋지만 과연 잘 지킬지는 몰라요. 그래서 카터도 민주당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약속을, 그러니까 회담에 나가도 성의 있게 회담을 안 하고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하니까 김정은의 얘기가 회담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환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기 전에는 회담에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당대회잖아요. 당대회는 전당대회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엄숙하게 선언한 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없다. 딱 선언해서 끝.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당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게 뭐냐면 북한 권력 서열을 1등에서 250등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진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권력 서열 250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김정은이 또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에도 준비해야 되고 대결에도 준비돼야 돼요. 모두 다 잘 준비돼야 된다. 특히 대결에는 더 잘 준비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긴가망가한 얘기 같지만 2년 동안에 대화란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그래요. 대화란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했는데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에 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얘기 중에 보통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미국에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난 한마디도. 평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도 뭐 첨단 무기나 사고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미국에서 첨단 무기나 사는 거짓말하는 정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얘기 안 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 비난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 중요한 얘기 있죠. 나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 주력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한반도에서 안정한다는 건 뭐예요? 미사일 쏘면 불안정해지잖아요. 안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합쳐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이라도 해주자. 그래서 미국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성김이 와가지고 종전선언은 뭐 1차 회담의 주요 의제를 삼아서 해보자.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또 약 올리려고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백악관 안보보좌가 있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김정은의 얘기에 흥미롭다. 누구 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YTN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태도는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와 두루미 있잖아요. 서로 식사 초대를 하는데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여우는 두루미가 나하고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호루병인가 뭐 이렇게 주둥이가 가늘고 이렇게 된 병 있잖아요. 거기다 콩 같은 걸 넣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우가 거기 뭐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근사하게 초대하고 잘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뭐 흥미로운 얘기다? 누구 놀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성김은 또 와가지고 아무 전제 조건이나 뭐 조건 없이 북한이 대화에 응하셨으면 좋겠다. 뭐 무슨 대화를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이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무슨 미국은 그렇게 쓸데없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기대만 크게 하면 실망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김여정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보면은 북한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좀 더 내놔라라고 다그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또 성김이 그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한미 워킹그룹도 계속 만들어 놓고 뭐 그러고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성건이 또 나와요. 리성건이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이거 남조선은 시계가 고장났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막 그랬던 놈이에요. 우리 재벌들한테 그러고도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런 놈을 외무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외무상 시킨 거는 미국하고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걸 그냥 임명해서 그냥 말해준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몰래 실제로는 할지 모르지만 잘은 못할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리성권이 또 나와가지고 두 마디로 우리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 시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데 우리 대화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가지 않더라도 뭔가 건덕지를 내놓으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한 달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미국이 좀 더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데 과연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좋은 강의를 해주신 홍현익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